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결혼 전에 서비스직에 있었거든요. 서비스직에 있다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게 사회적 지위나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우와, 사람이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놀라움을 준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우리는 진상이라고 하죠. 결혼하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저 하나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이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했던 거 그만두고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뒀던 공부를 다시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제가 사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면서 해외로 유학 가려던 것도 그만두고 바로 의류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현장 매장직까지 나가게 된 거였거든요.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그런 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에 오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갑질은 심했고요. 연애하면서 제가 그런 거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던 남편이 먼저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였습니다. 고맙죠 뭐. 사실 연애하면서 남편한테 진짜 신경질 많이 냈거든요. 특히 이상한 손님들 온 날에는 술 먹고 제 한탄을 늘어놓는 게 일이었으니 남편처럼 순하고 수더분한 성격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짜증내고 작작하라고 구박했을 겁니다. 그걸 다 받아주고 달래준 것만으로도 제 남편 정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거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학교는 다 졸업했고 기회가 된다면 봉제라던가 수선 이런 거 좀 배워서 소소하게 공방을 하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흔쾌히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런데 남편이 허락한 저의 두 번째 인생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인생 살면서 만난 최고의 진상, 바로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남편과 17살 차이 나는 우리 아가씨는 철이 없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는 행동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 전공도 저와 같은 패션 디자인인데 학교는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는 학교거든요. 물론 사회 나오면 학교 출신이야 그다지 큰 차이 없고 각자 자기가 노력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성실성,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불행히도 저희 아가씨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예쁘장한 얼굴에 어렸을 때부터 옷 입는 걸 좋아하고 그냥 이것저것 사서 자기 꾸미는 거 좋아하다 보니 자기가 패션 디자인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이나 재수를 한 후에 학교 하나 간신히 그것도 미달든 곳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사람들 패션을 보면서 지적질을 하는지 말만 들으면 아주 패션계 원로 같은 느낌입니다. 그나마도 저처럼 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어이없고 웃긴 말들이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뭐 저런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지?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말들이기는 해요. 그 말에 껌뻑 죽으면서 자기 딸이 천재인 줄 아는 저희 시아버지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박수 쳐주시는 것 뿐이지요. 사실 제가 나온 학교는 나름 패션 디자인계에서는 유명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국내외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제 친구, 선후배들이 다 자기 이름 걸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진 브랜드를 운영합니다. 처음에 남편과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연 브랜드 런칭 파티, 이런 데를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혼잣말로 그러더라고요. 자기 여동생한테는 절대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사실 왜 그런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패션 디자인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남편이 펄펄 뛰더라고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쪽과 연관이 있다는 거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생을 강하게 키우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딱 3개월 만에 남편이 왜 그랬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가씨는 노력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남 탓은 100%, 잘된 거는 무조건 자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우기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틀어진 건 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모든 책임을 묻고 따지고 화내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고 주저앉아서 울기까지 하는 진상 중에 진상인 거죠. 제가 결혼 전에 한번 아가씨와 친하게 지내보고 싶어서 아가씨를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가씨가 사고 싶었던 아이섀도우가 전 지점 품절이라는 겁니다. 보통 품절이라고 하면 다들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돌아 나오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왜 없냐? 전국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고객이 찾으면 그거를 찾아다 주는 게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이러면서 소리소리를 지르고 결국 주저앉아서 자기는 섀도우가 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가씨의 팔을 잡고 일으켰더니 아가씨가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감히 어디를 잡아요? 팔에 멍들었으면 새언니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경찰에 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한 건 둘째치고 매장 직원들 볼낯이 없어 정말 창피했습니다. 사실 그 백화점 제가 잠깐 일했던 곳이라 직원들이랑 다 안면은 있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들이 와서 대체 그런 아가씨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간다니 너 어떡하니? 라는 걱정도 엄청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가씨는 그날 4시간 반 만에 멀고 먼 지방 매장에서 퀵으로 물건을 받고서야 땡깡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건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서 없는 척했다고 있는 대로 또 드자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내면서도 어찌나 민망하고 정신이 없던지 그제서야 남편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당장 그날은 어리나가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며칠 뒤 남편한테 아가씨한테 당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혼이 났는 줄 몰라요. 자기 말 안 듣고 대체 왜 그랬냐고. 그게 무슨 창피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아가씨를 또 만나게 되었을 때 아가씨가 언니는 전공이 뭐였냐, 뭐 하던 사람이냐 물어봐도 그냥 어지간한 학교 나와서 대충 장사하고 직장 다니다가 남편을 만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취직이구나? 아우, 팔자 좋다 진짜. 우리 오빠 돈 많이 벌어서 몸 던져 꼬셨나 봐요. 그래요.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런데 우리 오빠가 진짜 눈이 낮기는 낮나 보네. 자기한테 취직할 여자면 얼굴이라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 매력적인 게 있는 건가? 그거야 뭐 남녀 사이의 일이니까 내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어쨌건 인생 역전 축하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내가 너보다 나은 학교 나왔고 그래도 그 분야에서 내가 선배다. 이 얘기는 초인적인 힘으로 끝까지 꾹 참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경우 날아올 후폭풍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가씨는 자기 멋대로 사느라고 저희한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었죠, 뭐. 저는 남편의 지원으로 다시 제가 놓았던 공부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집에 재봉틀도 들여놓고 아기자기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의외로 인터넷에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쏠쏠하게 주문이 들어오면서 어느새 저는 하루 4~5시간을 꼬박 재봉을 하면서 부업처럼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찌나 저를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하는지. 역시 우리 마누라 최고다. 공부하라고 해줬더니 공부하면서 돈도 버네 이러면서 엄청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웠던 남편은 시댁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시아버지가 그래 요즘 아기는 집에서 뭐하냐 그냥 살림만 하는 거냐 라고 약간 퉁박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자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아 요즘 재봉해서 열심히 돈 잘 벌고 있다고 훅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아가씨가 눈이 반짝 하더라고요. 새언니 재봉틀 다룰 줄 알아요? 네, 그냥 좀 돌려요. 어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재봉은 언제 배웠어요? 아, 그냥 학교 다닐 때 조금. 그래요? 과가 무슨 과인데요? 나 그러고 보니까 세연이가 무슨 과인지도 모르네? 그런데 거기서마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흘끔흘끔 남편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노려보며 그냥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패션 디자인과. 뭐라고요? 언니가요? 무슨 학교인데요? 제가 학교 이름을 얘기했더니 아가씨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짜증과 질투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는데 아가씨가 2번이나 재수를 했던 게 저희 학교를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고 싶어서 되도 않는 고집을 부렸었다 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때까지 입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속으로 나를 얼마나 무시했을까? 자기 좋은 학교 나왔는데 나는 이러고 있다고? 기분 더럽네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 디자인 사무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 친구들이랑 선후배 중에 연 좀 닿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개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게 가족이야? 진짜 배신감 장난 아니네요. 그러면서 밥 숟가락을 딱 식탁에 내려놓고 있는 대로 성질을 내며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소리가 났게 닫아버리더라고요. 엎질러진 물이었지만 저는 남편을 노려보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남편도 몹시 곤란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기름을 붓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시면서 아니 너는 어떻게 같은 분야에 있으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를 챙겨주지 않느냐. 이렇게 정이 없고 쌀쌀 맞고 못돼 먹었으니 네가 아직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면서 저한테 온갖 폭언을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저한테 엄청 큰 상처거든요. 저도 남편도 둘 다 아이를 좋아해서 사실 결혼하자마자 둘이서 아이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1년이 넘도록 생기지 않아 병원도 다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확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너무 상처가 되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며 눈물을 흘렸더니 시아버지가 오히려 저한테 어디서 우냐, 뭘 잘했다고 우냐며 네가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를 이딴 식으로 무시하는데 퍽이나 아이가 찾아오겠다며 한 번 더 저에게 퉁박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대판 싸우고 남편이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라면서 씩씩거리며 저를 끌고 나오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100배 사죄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자식인데. 시아버지 옛날부터 당신은 나 몰라라 하고 어쩜 저렇게 아가씨 편만 드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그동안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남편이 털어놓은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아가씨와 남편이 배다른 남매라고 하더라고요. 훨씬 오래전부터 아버님이 몹시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아버님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다른 집에 식모처럼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을 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첫눈에 반한 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심하게 짝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보다 3살 많은 누나였는데 너무 예쁘고 남편이 듣기로는 그 당시에도 아주 매력있는 모습이어서 동네 아저씨들부터 총각들까지 아버님 집 앞으로 찾아와 그분을 한번 보려고 계속 들락날락하며 기웃기웃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니 아버님 마음이 젊은 혈기에 얼마나 분주하고 설레고 조바심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분과 야반도주를 할 계획을 세우신 게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12월 그 언저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함께 도망가자고 약속까지 한 그분이 야반도주 전날 사라지셨대요. 부모님이 혹시 내보낸 게 아닐까 싶어 찾아내라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부모님도 정말로 행방을 모른다고 그러시고 아무리 찾아도 그분의 행적을 정말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동네에 잘생긴 유부남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유부남도 동네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아 아버님이 아닌 그 남자와 도망간 게 아닐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전부였다고 하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2년 정도 폐인처럼 지내던 아버님의 마음을 잡기 위해 저희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가 급하게 혼처를 구했고 그렇게 결혼을 시킨 사람이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였던 거죠. 저희 남편의 친엄마요. 그분은 전형적인 양갓집 교수였고 뛰어나게 예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았는데 그저 순종적이고 부모님 잘 모시고 살림 잘하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셨대요. 게다가 시집 온 지 1년 반 만에 떡하니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저희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가 얼마나 아끼셨을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 못 잡은 저희 아버님은 맨날 밖으로 나도시고 그나마 어떻게 사업소와는 있으셔서 집에 꼬박꼬박 돈은 갖다 주지만 정은 안 주셨던 거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뭘 보고 사셨겠어요. 그저 제 남편 하나 보면서 아들 하나 키우는 그 마음으로 사시다가 남편이 중학교 때부터 속병을 앓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남편 나이 16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나?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그런데 병원에서 정말 원인을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온몸이 약간 사그라들듯이 쇠약해지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 있잖아. 어머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몸무게가 28kg이었다? 어머님이 키가 당신 정도 됐었거든? 근데 28kg 정도면 진짜 뼈만 남은 거란 말이야. 병원에서도 이거는 정말 자기네들 원인을 모르겠다. 몸에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유 없이 살이 빠지면서 혈관, 혈액 수치며 모든 장기의 수치가 정상인데, 이렇게 되는 건 정말 마음의 병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셨어. 어린 마음에 엄청 방황했겠네. 힘들었겠다. 사실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 황당해서 아무 생각 못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타 온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내 기억에 항상 늘 편찮으셨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는 엄마가 언젠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내 곁을 떠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충격이나 쇼크보다는 그냥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느낌만 있었지 뭐. 그랬구나. 그럼 아가씨 엄마, 그러니까 새어머니는 그 이후에 만나신 거야? 아니, 엄마 장례 치르고 이틀 되었는데 집에 가니 어떤 아줌마가 있더라. 세상에, 아버님 진짜.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빠 어머니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걸로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럼 새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야? 그러자 남편이 다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새어머니 살아계셔. 에? 우리 결혼식 때도 안 오셨잖아. 지금 아빠랑 따로 살고 계시니까. 게다가 내 친엄마도 아니고. 아빠가 이것저것 복잡하다고 굳이 결혼식에 부르지 말자고 하셔서. 나도 얼굴 안 본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그때부터 남편이 들려준 얘기도 참 구구절절 구비구비 사연이 깊었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시아버지는 한동안은 좀 잠잠히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정도까지 저희 시아버지 계속 그 첫사랑을 찾고 계셨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 핑계, 출장 핑계로 며칠씩 집을 비울 때마다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지셨겠어요. 어디 가서 그 여자를 만나고 있진 않을까, 혹은 또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진 않았을까,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마음을 볶으셨겠죠. 하지만 태생이 양반집 규수다 보니 그런 거를 대놓고 드러내서 아버님한테 따지고 들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저 혼자 앓다가 속에 병을 얻어 돌아가신 것 같다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도 참 집념의 사나이인 게 결국 10년이 훌쩍 넘는 동안 수소문을 해서 그 여자분을 찾아내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1년 전 정도부터는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세하게 말은 하지 않는데 남편 말에 의하면 아버님과 만나기 전의 세월이 그다지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다 하더라고요. 한두 번 새 시어머니가 술을 먹고 주정처럼 주절주절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유추한 결과 아버님과 야반도주 하려다가 사라진 것도 동네의 그 잘생긴 유부남과 도망간 게 맞았대요. 기왕 도망갈 거 그 아저씨랑 도망가서 조금 더 떵떵거리고 살아보자라는 생각이었다 하네요. 그 이후에도 여러 남자를 전전하며
본격적으로 살림도 차렸다가 동거도 했다가 연애도 했다가 그렇게 살아오셨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순정 넘치는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찾아내서 늦지 않았다. 노년은 자기 옆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설득하고 꼬셔서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그 여자분은 아버님께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저희 시누이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로서는 자기가 평생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이 태어난 거니 세상 모든 걸 갖다 바쳐 귀하게 키우고 싶으셨겠죠. 자기 엄마 닮아 무뚝뚝하고 속정은 있지만 그다지 많이 표현하지 않는 아들인 저희 남편보다는 말 트이자마자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최고야, 아빠 없으면 못 살아 라면서 착착 앵겨붙는 저희 아가씨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게다가 아버님 연세도 좀 있을 쯤이라 남들은 이른 손주 볼 나이에 그렇게 딸을 얻으셨으니 아마 아빠 간을 빼서 저를 주세요 라고 했으면 간도 빼주셨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 저희 아가씨 당연히 버르장머리 없이 자란 거였고요. 아나무인으로 커버려서 이제는 아버님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새 시어머니라고 해야 하나요? 아가씨의 친엄마는 가정이라는 곳에 속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왜 선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사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기까지 한 1년 반 좀 넘게는 저희 아버님 옆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아이는 그래도 좋은 교육받고 잘 살아야 되니 안전한 당신 옆에 두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훌쩍 혼자 집을 나가서 방을 구해 자유롭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혼인신고는 되어 있으니 따로 살면서도 아버님이 그 집이랑 지금 제가 시댁으로 알고 있던 집, 그 두 집을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스타일의 가정을 꾸리고 사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가 두 집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빠가 두 집 살림하는 얘기를 굳이 저한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서 그 이상은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와 전공이 같다는 걸 알게 된 아가씨가 이후에 저한테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만 걱정됐죠. 그리고 역시 제 걱정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아가씨는 아버님을 통해 그리고 자기가 저한테 읍소했다가 빌었다가 부탁했다가 뻔뻔하게 굴었다가 당당하게 요구했다가 진짜 오만 진상을 다 부리더라고요. 저와 동문인 디자이너들 리스트를 쭉 보내서 이 사람들한테 자기 디자인을 좀 봐달라고 해라. 자기 이쪽에서 일하고 싶으니 인턴 자리 좀 달라고 해라. 여기 매장에서 매니저 구한다는데 자기가 그 매니저 좀 하고 싶으니 자기 좀 넣어달라 등등 정말 어이없는 부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거절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정말 온갖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생판 남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욕들이었어요. 어김없이 시아버님처럼 그 맘보가 미워 아기가 안 생긴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아기가 생기더라도 언니 같은 심보에는 붙어있지 않고 떠날 거라나요? 어떻게 고모가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힌 저는 아가씨랑 정말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얘기했죠. 아가씨가 얘기를 하더라고 전하고 아버님이 아무리 아가씨를 아끼는 줄은 알지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정말 못 참겠다. 다시는 아가씨와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시아버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가씨한테 나쁘게 하는 건 본인한테 나쁘게 하는 거라나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가씨에 대한 나쁜 말을 하거나 아가씨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는 말을 할 거면 아버님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대체 왜 제 남편이 아가씨 때문에 그런 피해를 봐야 되며 대체 아가씨가 뭐길래 저희 집을 이렇게 휘두르는 건지. 아버님의 사랑이 아무리 외사랑으로 지독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가씨는 자기 아빠를 등에 업고 점점 더 저한테 시건방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더니 너무 당당하게 미싱을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 밥벌이인데도 말이죠. 자기 미싱이 망가져서 과제를 못하고 있다며 가져가겠다고 생떼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절대 안 된다. 오늘 주문받은 거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절도다. 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 자리에서 제 미싱을 제 앞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부러진 바늘이 눈 옆을 스치고 지나가서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고 결국 나중에 알게 된 남편이 아가씨의 뺨을 올려붙였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빗자루를 들고 제 남편을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털듯 펑펑 때리는 겁니다. 제가 글쎄 그 장면을 보고 눈이 돌아서 빗자루를 빼서 아가씨한테 집어던지면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남편을 끌고 나와버렸죠. 그리고 며칠간 속을 다스리며 혼자 화를 식히고 있는데 세상에 경찰이 찾아온 거 있죠? 존속폭행, 협박 그런 걸로 신고가 들어왔다나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랑 남편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도 아가씨는 아버님 옆에 딱 붙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지어내며 저희를 모함했습니다. 경찰이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아버님은 얘 말이 다 맞다며 저희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남편이 바삭바삭 말라가는 모습에 저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솟았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남편이 마음에 얻은 상처는 깊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진상 아가씨가 글쎄 뭐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 줄 아세요? 사과나 설명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빠인데 상태 정도는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대뜸 전화를 해서는 제 동기가 하는 디자이너 부티크에 매니저 구하던데 거기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짜증이 솟구쳐서 제가 확 그래버렸습니다. 사실 이래저래 해서 사방에 소개는 했는데 다들 이미 내정돼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뒤로 소개받아 사람 뽑겠냐. 정 하고 싶으면 이력서 내고 제대로 면접 보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인심을 못 쌓았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여간 쓸모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한마디 하는데 와,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대거리 해봐야 똑같은 사람이겠지 싶어 전화를 끊은 후 저와 남편은 시댁에 거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니까 아가씨 엄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어떤 여자길래 저런 딸을 낳고 혼자 따로 나가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뜬금없는 거 아는데 나 당신 새엄마
한번 그래도 만나고 싶다. 어쨌거나 아버님과 혼인신고는 돼 있는 상황이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시어머니 노릇할 것 같으니 미리 얼굴은 봐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필사적으로 고개를 젓더라고요. 동생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나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자기는 법에서 허락하는 한 정확하게 재산분할 받고 동생과도 인연을 끊고 살 거라며 이를 부득부득 갈더라고요. 또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나 싶으면서도 그게 남편의 아픈 부분인 것 같아서 굳이 건드리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 시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말이 씨가 되었는지 며칠 뒤 길을 걷는데 뒤에서 누가 남편을 부르는 겁니다. 남편 얼굴이 순간 파리하게 질리는 걸 보고 느낌이 왔습니다. 남편을 부른 그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가 아가씨의 엄마, 남편의 새 엄마라는 것을요. 남편과 함께 뒤를 돌아본 곳에는 팔짱 낀 채 저희를 훑어보고 있는 아가씨와 아가씨랑 꼭 닮은 채 나이만 먹은 아줌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살림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저 자기 몸 하나 위하고 멋만 내며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어쩐지 낯이 익은 거예요. 그분도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저를 못 알아보다가 조금 가까워지자 뭔가 저를 알아본 듯 얼굴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살짝 찌푸린 미간과 그 사이에 잡히는 특이한 주름을 보자마자 어렸을 때 입에 붙었던 그 이름이 훅 떠올랐습니다. 혹시 진숙이모? 그랬더니 갑자기 아가씨 얼굴에 의아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어머, 진숙이모 맞아요? 그 순간 새 시어머니 얼굴이 정말 새하얗게 변하면서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동명이인인가 보네. 저기, 그래요. 반가워요. 그래요. 다음에 봐요. 전혀 알 수 없는 대답들을 내뱉고는 그대로 아가씨 손을 잡고 주렐랑을 치더라고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새엄마를 어떻게 알아? 와, 그제서야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옛 기억들이 하나하나 짜맞춰졌습니다. 세상 진짜 좁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몽실몽실 솟아오르더라고요. 남편한테 빙긋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폭풍이 불어닥칠 거야. 아버님도 쓰러지실 수 있으니 당신 단단히 준비해. 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남편의 새엄마라는 사람이 말이죠. 저희 엄마 아빠가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사기꾼 여자거든요. 게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 사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저희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저는 엄마 아빠에게 얼른 그 사실을 알렸고 엄마 아빠는 한 남자분과 함께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와 엇비슷한 연배의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황급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대체 박진숙, 그 여자 어디 있니? 다짜고짜 저한테 박진숙 씨의 행방을 묻는 그분을 보고 저는 제 생각이 맞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새 시어머니의 주소를 받아서 알려주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경찰과 남편을 통해서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새 시어머니 엄청난 꽃뱀이셨던 겁니다. 그분 때문에 풍비박산난 집만 10집이 넘고 그분이 자기 아내라고 굳게 믿고 사신 남자분만 8명이 넘더라고요.
사실 그 남자분, 저희 엄마의 가장 돈독한 사촌 오빠거든요. 그니까 저한테는 친척인 셈이죠. 저희 새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뒤늦은 나이에 혼인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여자분이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재산까지 이미 다 자기 명의로 빼돌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복수심에 그 여자를 찾다가 비슷한 시기에 자기와 동시에 만난 남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그 남자분 역시 눈에 불을 켜고 저희 새 시어머니를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무슨 히어로 연대도 아니고 꽃뱀 진숙 타도 작전에 투입된 남자분만 아직도 7명이라는 겁니다. 결국 새 시어머니는 그 남자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혼인 내역에 사기죄, 중혼, 혼인 빙자까지 엄청난 항목이 걸려서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 아가씨, 저희 시아버지의 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의 사촌오빠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촌오빠와 함께 살려고 했던 그 시기에 만났던 또 다른 남자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남자분의 핏줄인 걸로 밝혀졌죠.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 3일간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병원에서 수액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을 붙들고 자기가 바보같이 살았다고 어리석었다며 어쩐지 자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그제서야 오만 후회를 다하시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는 일을 다 겪고 태어나고 오자마자 저희 아가씨가 입원하고 돌아온 아빠한테 괜찮냐, 병원 못 가봐서 미안하다 그런 말도 아니라 제 욕을 또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빠 아프다니까 와가지고 알랑방귀 끼는 거 꼴보기 싫다느니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대하는 게 아주 엉망이라느니 그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속으로 자기가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 저렇게 말 못할 텐데 하면서 고개를 슬슬 젓고 있는데 글쎄 그 자리에서 저희 시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아가씨 뺨을 있는 힘껏 올려 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내 딸 아니니까 당장 짐 싸서 이 집 나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가씨가 황당한 얼굴로 아버님께 대들자 아버님 그동안 쌓였던 게 얼마나 많으셨는지 네 엄마랑 똑같은 것이라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가씨한테 모든 출생의 비밀을 확 가서 얘기를 해버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아가씨가 뒤늦게 자기 엄마에게 직접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대로 패악질을 부리며 자기 인생 망쳤다고 엄마한테 난리를 치는데 아니 어지간했어야 조금 불쌍한 생각이라도 들죠. 제가 어른스럽지 못한 걸 수는 있지만 저는 그저 그 장면이 고소하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좋은 어른은 아닌가 봐.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혼자 꼬숩냐? 당신 그런 거 너무 당연하지. 말도 마. 나도 참기름 한 병 그대로 먹은 것처럼 고소했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지? 그나저나 아버님 어떡하지? 뭐 지금이라도 자기 인생 사셔야지 뭐. 알아서 사시겠지. 아휴, 나도 모르겠다. 남편은 아버님께 정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저랑 결혼해서도 그렇게 차별을 당한 게 눈에 보였는데 잘하면서는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어요. 제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기에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얼굴도 못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인자하고 선하셨다던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꼭 닮은 남편이니까 언젠가는 아버님께 마음을 풀고 좋은 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건 그렇고 저는 아가씨가 사라진 후 마음이 편해졌는지 자연스럽게 임신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동안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며 지금부터는 며느리를 위해서 사시겠다나요? 또 그거는 그거대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믿고 싶네요. 사연 왔어요 톡톡.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생생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다시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